무턱 보형물 수술한 지 10년인데 제거 후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나요? 시뮬레이션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수술 시간 일상 복귀는 바로 되나요? 제거 후 후유증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주시면 이렇게 답 드릴게요. 제거 후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정확한 이미지라기보다는 뭐 포토샵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게 수술 결과를 보증하지는 못해요. 그렇다면은 안 보니만 못한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왜? 그 모습을 보고 수술을 했는데 그 모습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보는 게 나은 거죠. 오히려 수술 후에 실망감을 주거나 그럴 수 있죠. 다만 제거했을 때의 모습 10년이나 지나서 잘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보형물 수술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는 본인이지 의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형물 제거는 간단해요. 그리고 뭐 회복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뭐 피고일까봐, 멍들까봐 뭐 반창고 정도 한 3, 4일 붙일 수는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 복귀도 바로 되고요. 입안 실밥 뽑는 거 뭐 한 2주면 뽑고요. 제거 후 후유증도 있나요? 모양이죠. 제거 후에 가장 큰 문제는 괜히 뺐다. 후회된다. 이렇게 없어질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나 무턱이었나?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제거만 하는 경우는 저는 한 20건 수술하면 한 건 있을까 말까? 제거만 하는 경우는. 그냥 제거하고 그냥 있어 볼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근데 경고는 드려요. 아마 빼고 나면은 되게 없어서 서운할 텐데 괜찮겠어요? 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경우 열의 9은 다시 수술을 계획하세요. 또는 필러를 맞거나 또는 뭐 보형물을 또 넣기로 저한테 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후유증이라 할 거는 모양상의 불만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짧은 턱이었는데 지방 이식 후 마녀택된 것도 수술 방법 같나요? 원래 턱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마녀택 턱이 됐다. 짧은 턱이었는데 뭐 이런 거죠. 턱이 짧았는데 지방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 넣기는 쉬운데 이거 제거하기는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뼈 상태는 어떠며 지방이 들어간 지금 모습은 어떠며 연부 조직 상태는 어떠며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어떤 수술이 맞겠다. 이 환자한테는 어떻게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법이 결정되는데 지금 이렇게 글만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분 뼈 상태, 연부 조직 상태, 지방 주입량, 그 다음에 지금의 불만사 또는 비대칭 여부, 뭐 무턱이 심한 정도 또는 짧은 게 어느 정도 짧은지, 얼굴 전체 비율, 그다음에 얼굴 폭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지 뭐 단순하게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17년 양악 수술 후 턱끝은 축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째서 다듬는 수술했는데 이 째서 다듬는 거는 뭘까요? 축소는 아닌데 다듬었대요. 다듬는다는 게 참 말이 어렵죠. 그냥 조금 줄이는 것도 다듬는 거고 왕창 축소하는 것도 다듬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면 제가 답을 못 드린다고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 영상처럼 턱끝이 처짐이 심해요. 턱끝이랑 뼈랑 분리돼서 느낌. 이중턱이 있다고 다 턱 밑에 주름이 날카롭게 생기진 않는데 저는 턱 밑에 주름이 너무 심해요. 꼭 수술 부위 짠 거 마냥. 그러니까 여기 주름 여기가 심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요 부분이 왜 생겼을까? 그럼 양악하기 전에는 안 생겼을까? 지금 양악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걱턱이 막 이렇게 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얘를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턱하고 살하고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서 살이 접질리겠죠? 이렇게 스트레칭이 넓게 돼 있던 살이 이 턱끝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 살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턱끝을 뭘 해서가 아니라 주걱턱이 심해서 주걱턱이 들어간 경우에도 이렇게 턱 밑에 줄어든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뭘 했다, 이전에 뭐 어떤 상태였다, 이런 것들을 CT를 보고 명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면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근육 묶으면 돼요, 지방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보형물 넣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말씀은 이해해요. 근육을 묶어볼 수 있는 생각은 틀린 거죠. 네, 아시다시피 이건 틀린 거고요. 뼈를 깎고 뭘 집어넣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모든 환자분들이 다 똑같죠. 그냥 이거는 뭐 넣는 거 아니고 큰 수술 아닌 것 같으니까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벌써 틀린 거예요. 본인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수술 방법, 턱끝 근육 묶는 거, 다시 자르는 거, 또는 뭘 집어넣는 거, 이거 갖고 고민하잖아요. 정작 중요한 내가 이중턱이 생긴 원인은 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잖아요. 그거를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 뭐, 요런 수술을 광고에서 많이 환자들을 불러 모으고, 뼈를 다시 깎아서 뭐, 다시 불러 모으고, 뭘 집어넣어서 불러 모으고, 이게 제 방송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왜 생긴 거냐. 턱끝을 줄인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추측컨대 주걱턱이 심해서 여기 턱을 밀어 넣는 순간 여기 살들이 이런 식으로 접질릴 수 있다. 그거는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의 수술 전 후 모습이나 CT나 뼈 수술된 모습을 보면 이걸 정확히 좀 답변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겼거든요. 보형물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무슨 보형물을 넣은 건 아니겠죠? 근데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겼대요. 그럼 이걸 보형물을 어디다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보형물 때문에 눈에 결막염이 생기지는 않겠죠. 보통 알레르기 결막염 생기는 거는 꽃가루 같은 거나 먼지 같은 게 눈에 들어갔을 때 결막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광대 수술하고 나서 뭐 턱에서 소리 나요.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쌍꺼풀 수술하고 입 돌아갔어요.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코 수술하고 코가 막 숨이 안 쉬어져요.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보기 때는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의사들이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백신 맞고서 탈모가 왔다. 주변에 그런 분들 좀 있지 않아요? 저도 인터넷 기사도 봤고 제 주변에도 좀 있거든요. 머리가 많이 빠졌다. 특히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백신 맞고서는 뭐 머리가 빠졌대요. 근데 그거는 인과관계는 있음직해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데 의학적으로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 얘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서, 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서 무슨 뭐 이렇게 혈액 응고 장애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원인을 모른다고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또. 그런데 최근 얼마 또 전에 연구 결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혈액 응고 반응 이상이 발생했다라는 게 또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그럼 인과관계가 또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의사들이 다 알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100%는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눈에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겼다. 그러면 눈 주변에서 먼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다른 거 수술하고서 알레르기 눈 결막염이 생겼다. 그러면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각턱 수술하고서 부정교합이 생겼다. 이런 얘기 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각턱을 자르는 수술이니까 사각턱을 자르는 거로 교합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저도 생각을 했어요. 어? 교합이 바뀔 이유가 없는데 왜 교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근육 배치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교합을 만드는 근육들의 위치가 바뀌면 얘네들이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교합 이상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개연성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의학적으로 턱을 잘랐는데 교합이 이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근육 이상 때문에, 근육이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의사들이 몰라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조금 좀 동떨어진, 뭐 작년에 먹은 냉면을 먹었더니 내가 그 냉면 때문에 지금 배가 아파, 이런 얘기 말 되나요? 좀 앞뒤가 안 맞죠. 작년에 먹은 냉면 때문에 지금 내가 배가 아파, 이거 좀 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거지로 스토리를 만들면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작년에 먹은 냉면에 기생충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생충이 내 몸속에서 신나게 자란 거야, 겨울 동안. 그러다가 봄 돼가지고 갑자기 그 기생충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배가 아픈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작년에 먹은 냉면으로 지금 배가 아프다, 그럼 여러분, 에이, 좀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안면 비대칭 있는 환자들의 10명 중에 한 8명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 형한테 여기를 한 대 맞았는데 그때부터 비대칭이 생겼다. 또는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여기를 꽝 부딪혔는데 그때 이후로 여기 두개골이 짝짝이가 됐다. 또는 내가 맨날 잘 때 이렇게 엎드려 자가지고 턱이 이쪽으로 삐뚤어졌다. 또는 내가 맨날 오른쪽으로만 씹어가지고 오른쪽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들 열에 한 8명 분 정도는 하세요. 근데 그 가능성이 제로냐? 라고 물어보면 제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 비대칭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기지 않으니까. 유전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다 있지만 어떤 습관적인 이유로 변화가 될 정도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많은 힘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결막염은 조금 보형물른 거랑은 거리가 멀다. 조금 인과성을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에이, 좀 너무 같다. 근데 제가 이건 진료실에서 가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겨울방학 때 쌍꺼풀을 한 고3 아이가 있었어요. 쌍꺼풀을 하고서 너무 예뻐진 거야.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딸내미도, 그 친구도 너무 기뻐하고 맨날 병원 올 때마다 막 먹을 거 사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돼서 그 아이는 펑펑 울고요. 엄마는 병원에 삿대질을 하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웬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막 되게 막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쌍꺼풀 하고 나서 애가 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아이가, 또 그 어머님이 병원에 와가지고 괜히 승질 부리고 싶어가지고 트집 잡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집도 먼데? 그렇잖아요. 강남 나와서 병원 한번 오는 것도 일이잖아요. 귀찮아 죽겠는데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애는 펑펑 울고 무슨 뭐 메소드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본인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술 전에 사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수술 전에 사진 보여드렸더니 그때도 입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전에는 쌍꺼풀이 없어서 쌍꺼풀이 없다 생각하고 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만 봤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눈이 예뻐졌어. 그러니까 또 좋았어. 근데 모든 수술한 사람이, 수술 전에 사람들은 거울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봐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 여러분들 한번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안 봐요. 막 이렇게 봐요. 막 이렇게 봐요. 막 이러고. 그렇게 보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입이 삐뚤은 게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이나 이제 저한테 오셔서 얘기할 때 그러죠. 수술 전에는 안 그랬다. 수술하고 이렇게 생긴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 지금 말씀드린 쌍꺼풀하고 입 돌아갔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극적인 경우고,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제일 많이 이제 접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뭐 광대 수술하고 볼 쳐졌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조금 더 가면
뭐 광대 수술하고 눈꼬리가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CT 찍어서 볼이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뭐 비교해드리면 아, 저 CT가 잘못된 거야. 막 이러고 부정하는 거죠. 그 쌍꺼풀하고서 입 돌아갔다는 그 어머님이 제가 수술 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머님 수술 전에도 입이 좀 삐뚤었어요. 이거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딱 하셨던 말씀이 음, 음, 알았어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가 있는데 기분은 나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괜히 예민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개 한 명도 없어요. 100이면 100 다 알았어요.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연관짓지 말자. 이게 동양 사람 특징이기도 해요. 볼처짐 예방법 1번 절개창 문의입니다. 선생님, 절개를 귀 앞에 1, 2cm 정도 하고 그 외에 입안 절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절개창을 작게 해서 조직 손상이 생길 수 있는 범위인가요? 저희가 이 질문 보고서 조금 이제 당황했거든요. 뭐지? 그냥 이거 일반적으로 하는 수술 방법이잖아요. 여기 앞에 1, 2cm 열고 입안 열고 대부분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광대 수술의 한 90%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직 손상이 생길 수 있는 범위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터넷 정보라는 게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좀 뭐랄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은 그 뭐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총론, 강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일반적인 얘기, 강론에 가면 조금 특이한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쌓아감에 있어서 체계가 있거든요. 약간 학교에서 배우는 정식적으로 배운 것들은. 근데 인터넷으로 배운 것들은 이런 체계가 없고 그 사실 하나만 귀에 들어와서 박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코로나 걸리면 심하게 앓고 열나고 그러다가 폐병 걸려서 죽어. 내 아는 사람도 그래서 죽었잖아.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감정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극적인 게 귀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면은 국어가 이렇게 귀에 싹 들어오고 머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서는 어떤 프로세싱이 벌어지냐면 코로나 걸리면 죽어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맞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모순점에 우리가 지금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지식이. 왜냐하면 체계가 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야, 내 아는 사람은 코로나 3차까지 부스터샷까지 다 맞고서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걸렸어.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부스터샷 맞고서도 작년 12월에 부스터샷 맞았는데 이번 2월 초에 코로나 걸렸어요. 저희 세무서님이 회사 직원들 다 부스터샷도 맞았대요. 근데 본인은 무증상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써. 부스터샷도 맞았는데 코로나 돌파 감염됐다. 이거 백신 왜 맞은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백신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백신 무용론, 맞아봤자 소용없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판단이 틀렸냐고요. 논리 전개상. 틀리지 않아요. 다만 의학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의학은 확률이라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의학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어쩌네 뭐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어쩌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뭐 CDC나 뭐 FDA나 이런 데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는 연구 결과가 있어야 돼요. 비교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그거를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에 그 오미크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미크론이 막 창궐하다가 갑자기 확진자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또 설레발을 쳤죠. 그랬는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확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뭐 벨기에도 그렇고 이제 뭐 걸릴 놈은 다 걸렸고 하니까 이제 방역 풀겠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또 치고 다 올라오니까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요새 또 무슨 분위기가 생겼냐면 저거 저러다가 또 다른 변이가 나와가지고 또 확 걸려가지고 또 폐쇄하고 봉쇄하고 또 이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에서 우리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의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하나 요거 주워 들은 거 또는 어디서 인터넷에서 본 거 요걸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의학에서는. 그래서 절개창. 근데 절개창이 뭐 어떻게 하면은 볼처짐이 좀 줄어든대. 근데 내가 하려는 수술이 이거거든? 이거는 절개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이런 고민이 되겠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하지만 질문 자체가 이거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이런 느낌?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서울 가면 눈 뜨고 호배 간다. 이런 말 있었던 거 아시나요? 뭐 미국 가면은 밤길 조심해라. 총 맞는다. 뭐 포켓몬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주머니에다가 5불짜리 하나씩 넣고 다녀라. 총들이 대고 돈 내놔 그러면 뒷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주라고. 포켓몬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땐 시절에는. 그런데 그러면은 서울 가려는 사람이 아, 나 서울은 아닌데 서울 근처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는 서울이라도 봐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저 경기도 분당 가야 되는데 거기는 서울하고 가깝긴 하는데 서울은 아니니까 총은 안 맞지 않을까요? 뭐 코는 안 베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경기도 과천, 서울하고 연접한 바로 붙은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경기도니까는 코 베일 일은 없을 거야. 이런 판단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돼버린다고요. 야, 서울 가면 코베인데 이러면서. 근데 아, 나 서울인데 어떡하지? 응? 구리시 옆에 그 뭐 이런 데인데 뭐 서울 위례인데 위례 이러면은 아, 그 서울인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암사동에 있는 애들은 아무 걱정 안 하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질문이다. 그 얘기고요. 어떤 성형외과 의사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특수보강법, 그러니까 특수보강법, 뭐 나만의 비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2cm 전진 가능하고 2차 각이 완화된 엑스레이 사진도 올라왔던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뭐 전진이 가능하면 전진한 걸 보여주면 되고 뭐 완화된 엑스레이도 보여주던데 뭐 완화된 엑스레이가 몇 미리 전진됐나를 확인해 보세요. 1에서 1.2cm 전진된 게 아니라 완화된 엑스레이는 대부분 뭐 4mm 미만 전진한 거 이런 거 보여주면서 완화된 거라고 보여줄 거고요. 뭐 1cm씩 전진한 CT에서 예를 들면 뭐 턱뼈가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서 1cm 이렇게 전진을 해놨어요. 이렇게 1cm 전진을 해놨어요. 그런데 뭐 여기가 뼈가 찬다, 뭐 여기는 뼈가 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글들 보면 그러면 1cm 전진된 거 맞는지 확인시켜주고 여기 뼈 찬 거 1년 지난 거 CT 보여주고 수술 직후 CT 보여주고 그러면 그냥 무릎 꿇고 인정하면 돼요. 근데 요 주장을 하면서 CT는 안 보여주고 완화된 엑스레이는 뭐 3mm 뭐 이렇게 뭐 4mm 미만으로 전진된 거 뭐 완화된 거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된다. 이건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증거로 보여주면 인정하는 거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그냥 본인의 주장이다 라고 인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말고 와이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개인의 선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와이어가 나쁘다, 플레이트가 나쁘다, 스크류가 나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뭐 이때는 와이어가 괜찮을 것 같으면 와이어도 쓰고 이때는 플레이트가 좋을 것 같으면 플레이트도 쓰고 약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와이어는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플레이트는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래서 뭐 개인 부위마다 또는 선생님마다 수술하는 그 뭐랄까 선호 이런 거나 똑같죠. 그런 거나 똑같잖아요. 계란 후라이 할 때 뒤집개 쓰세요, 안 쓰세요? 나 이게 후라이팬 던져가지고 뒤집을 수 있어. 뭐 이러시는 분들은 안 쓸 거고, 아, 난 그거 안 되더라. 그러면서 뒤집개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뒤집개도 뭐 어떤 뒤집개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집게 달린 뒤집개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나는 스테인레스 뒤집개가 좋고 뭐 실리콘 뒤집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개인 선호지 그게 뭐 계란 후라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 호불호다. 와이어니, 플레이트니, 스크류니 이런 거는 개인의 호불호인데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또 턱끝 전진할 때 대부분 플레이트를 쓰지만 긴 스크류로 하나씩 딱딱 두 개인가 세 개 박는 분도 계세요. 그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오히려 단단하게 안 움직이게 고정하는 맛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뭐가 딱 정답은 아니다. 다만 요런 주장을 팩트로 왜곡시키는 분들이 꽤나 있다는 얘기죠. 완화된 거는 얘가 완화된 거여야 이게 다 성립을 하는 건데 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약을 먹여요. 근데 그 약이 사실은 10명한테 먹이면 2명은 효과를 보고 6명은 맹물이고 2명은 죽어요. 예를 들면 그런 약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약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치료 효과를 보인 2명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하고 싶겠죠. 6명의 맹물, 아무 효과 못 본 6명에 대해선 얘기하기 싫겠죠. 근데 죽은 사람 2명은 감추고 싶겠죠.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실제로. 벌어졌었죠, 옛날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검증 기관들이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객관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온라인이라고 이제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는 그냥 개인 주장들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겠죠?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콧날개 올리기 수술과는 아예 다른 수술인가요? 이게 이제 혼돈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콧바퀴가, 이건 제가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콧바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짝짝이인 사람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짝짝이에요. 그럼 얘를 올려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짝짝이인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얘를 올려주고 싶어서 얘를 올리는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 콧바퀴 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쏙 들어가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만 살짝 안으로 말아서 또는 여기만 잘라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하는 수술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은 그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그 두 가지의 수술 방법 자체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환자분이 이게 이렇게 콧바퀴가 앞으로 이렇게 늘어진 건지 아니면 이게 높이가 짝짝인 건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양악 수술과 같은 뼈 수술도 과교정된 걸 빼야 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확실하게 과교정됐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술 전에 내가 수술을 했어. 근데 지금 부어 있잖아요. 뭐 양악이라는 수술이 엄청나게 많이 붓는 수술이니까 엄청 부어 있는데 지금 너무나 뭐 많이 빼고 뭐 많이 넣은 거 과교정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기간이거든요. 보통 한 수술 후 3개월 정도는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야 정상이에요. 막 불안해야 돼요. 막 불안하고 막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근데 명확하게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거 과교정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죠. 단 과교정이라는 객관적인 확신이 있을 때만. 그냥 주관적으로 느낌상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내가 욕심부린 것 같아. 이런 불안함에 그런 선택을 하지 마세요. 제가 수술하는 경우가 그냥 이거 실제로 맨날 겪는 일이에요. 무턱인 환자들 이렇게 턱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수술하고 실밥 뽑을 때쯤 2주쯤 돼가지고요, 저를 붙들고 늘어져요. 선생님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나 미치겠어. 나 이건 이렇게 끄면 안 돼. 얼굴 이렇게 됐어요. 막
너무 큰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나 이러다 못 살아. 막 뺄래 막 이런 사람들 항상 있어요. 모두 다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막 본인이 불안감이 극대화된 사람들은 실제로 빼요. 수술 후 2주째 선생님 저 뺄래요 하고 온 친구 있었어요. 확실해요? 그랬더니 진짜로 뺀 사람이에요. 그리고 뺐어요, 실제로. 그러다 6개월 있다 다시 왔어요. 그땐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고 다시 넣어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안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경고해요. 수술하고 나서 두세 달 동안은 모양 얘기는 하지도 말자. 보지도 않는다.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자친구예요. 턱을 수술을 했어요. 실밥 뽑는 날 펑펑 울어요. 치료실에서.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저 죽고 싶어요. 이거 이대로는 못 살아요, 선생님. 뭐, 그래서 펑펑 울어요, 남자애가. 그래서, 야, 왜 그러냐. 선생님 믿고서 좀 기다려봐라. 선생님이 두세 달 지났는데도 그러면 진짜 선생님이 빼줄게, 그때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좀 기다려보자. 너 같은 사람 다 똑같아. 그래, 제발 그러지 마. 그러고서 어떻게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한 세 달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막 먹을 거 사들고 와요. 선생님, 딱 좋아요. 이래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막 약 올리죠. 야, 너 펑펑 울던 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약 올려요. 그럼 이제 3, 4개월 지나요. 그럼 이제 6개월째 또 경과 와요. 그럼 6개월째 돼가지고 이제 싱글벙글 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뽑기 뭐 이제 붓기도 빠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 죄송했어요. 뭐 이래요. 한 1년 지나서 와요. 그러면 그때 와서 저한테 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선생님 말 듣고 조금 더 크게 넣을 걸 그랬어요. 조금 아쉽네요. 이게 제가 수술하는 모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뼈 수술은 하고서 6개월, 1년은 무조건 기다리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판단하자. 수술하고 이틀째 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보형물 수술을 여기 턱을 사각턱 재건을 했는데 이틀 있다 빼러 왔어요.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몸에 이물질이 있는 게 싫대요. 아니, 수술하기 전에 그러면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자기가 좀 성급했던 것 같대요. 확실하세요? 확실하대요. 뺐어요. 6개월 있다 또 왔어요. 그러고 나서 모양을 봤더니 황당한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보형물을 엉뚱한 모양으로 이상하게 넣고 온 거예요. 저 뭐 했어요, 그동안? 그랬더니, 그때 빼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또 없는 게 너무 서운했대요. 근데 저한테 다시 오기에는 너무 미안해서 그 당시에 지금 없어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2번을 더 했대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벌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금 느낌의 과교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또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러고서 어느 병원에 상담을 다녀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야, 너 과교정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냥 본인이 과교정인 게 돼요. 그리고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딴 병원 갔더니 과교정이라는데 왜 너 아니라고 우겨. 나 과교정 맞아. 빨리 빼. 빨리 다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다가 본인 사진 올렸어요. 그럼 누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에이 과교정이네. 누가 수술을 그렇게 개떡같이 했어? 이러고 댓글 달아나요. 그러면 그 환자는 그날부터 과교정 환자고 수술 개떡같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이런 얘기를 묻지 마시라. 이런 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 그 얘기 꼭 드리는 거예요. 노화에 관해서 한번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나이 들면 볼살이 빠진다. 왜 빠지는 걸까요? 안 빠지는 사람도 있던데 왜 안 빠지는 걸까요? 단순히 주름 피고 지방 이식한다고 동안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노골이라고 하던데 나이가 들면 뼈가 드러나 보이는 얼굴, 눈썹뼈, 눈뼈, 광대뼈 드러나 보이는 얼굴이 되고 아랫니가 윗니보다 많이 보이게 된다고 하던데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거고 예방법과 해결 방법도 있나요?
데옥시콜산이라는 성분의 지방 파괴 주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식약처 허가 받았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데옥시콜린 엑시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허가는 여러분 이거 우루사예요, 우루사. 쉽게 말하면 간에 도움이 된다는 우루사 있죠, 우루사. 그래서 담즙 배출을 돕는 약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약물의 효과가 지방을 또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약처 허가는 담즙 배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뭐 이렇게 지방을 녹이는 주사로 조금 쓰고 있죠.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 외 사용이라고 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약을 파는 사람이 지방분해 주사라고 팔려면 이거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뭐 지방분해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 외 사용이라고 해서 그냥 인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거 뭐 이런 거 저번에 제가 그 뭐 메조세라피 이거 정리하면서 윤곽 주사 이런 거 정리하면서 길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영상. 논문 한 40편, 3, 40편 다 짬뽕 해 놓은 거. 그거 보시면 거기에도 요 얘기가 나와요. 뭐 PPC니 데옥시콜린 에시드니 뭐 아사니 뭐니 뭐 별거 다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노화에 대한 얘기도 몇 번 드렸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오늘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뭐 누군지 이 질문 딱 준 사람 보면 누군지 알지 않겠어요? 초코팡팡이에요. 울세라랑 써마지 또는 초음파 리프팅이랑 고주파 리프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질문이 웃기죠. 울세라가 초음파 리프팅이고요. 써마지가 고주파 리프팅이에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조금 얘기 나눠볼게요. 제가 이 영상 많이 말씀드리죠. 정상적으로 젊었을 때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빨이 빠지면 이 노란색 치조골이 없어져요. 그래서 치조골이 없어져서 이빨이 없어지면 입을 다물면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죠. 이게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틀니 빠진 모습, 그런 그 합주기 같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입이 이렇게 나와 있다가 젊었을 땐 이러다가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지죠. 그러면 이 치조골 노란색 뼈가 없어져요. 그럼 이 턱뼈가 이렇게 휘어요. 이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합주기가 돼요. 이게 노화에 의한 턱의 변화예요. 이제 치아에 관련된 요 내용이고요.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벌써 한 4, 5년 전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그 해부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지금 희귀무리하게 나온 게 젊었을 때 성인의 치아고요. 턱뼈고요.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지고 치조골이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턱도 약간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래서 요게 노화에 의한 변화예요. 턱뼈에. 그럼 턱뼈만 변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노화에 의한 턱뼈의 변화 중에서 이렇게 턱뼈 치조골이 없어지고 턱이 짧아지는 이런 느낌도 있지만 또 요새 최근 논문에 의하면은 요 거리가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가 더 이렇게 파여요. 그래서 실제로 젊은 사람일 때 뼈와 나이 든 사람일 때 뼈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훅 꺼지고 여기가 훅 늘어지고 여기가 확 올라가요. 그 다음에 턱뼈도 여기가 훅 꺼지고 여기가 살짝 짧아지고 여기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화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이런 논문들이 조금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의 뼈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코에 피리폼 어퍼처라고 하는 이 부위가 넓어지고 이 앞광대라고 하는 부분이 꺼지고 그 다음에 턱도 체부 볼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B포인트라고 하는 여기 부분이 꺼지고 요런 게 이제 전반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요 사진에서 보면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안면부, 이 앞광대 이런 부분을 조금 젊음의 상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긴 꺼져요. 그래서 여기가 꺼지면은 사람이 조금 퀭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B포인트도 꺼지고 체부 볼륨도 이렇게 꺼지고 그래서 나이 들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늘어지고 늘어지고 여기가 꺼지고 턱살이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또 그런 논문도 있고 이런 논문도 있어요. 이제 지방이랑 근육도 보는 건데요. 워낙에 젊었을 때는 이런 지방층에 여러 컴파트먼트에 지방들이 있는데 나이 들면 이 컴파트먼트에 지방들이 쏙 빠져요.
이건 왜 그러냐면 호르몬 변화예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어떤 그 성호르몬도 있고 성장 호르몬 영향도 있고 그런데 이런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지방은 점점 없어지고 피부는 얇아져요. 그러면서 이런 지방이 밑으로 또 처지는 이런 그 막이 있잖아요. 지방을 싸고 있는 이런 주머니 같은 컴파트먼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주머니, 마치 패딩 잠바에 박음질해 놓은 부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얼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박음질을 해놓은 데들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 이제 뭐 안면 유지인대라고 표현하는 사람, septum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경막, 뭐 컴파트먼트 뭐 여러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하나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많이 보면은 막 안면 유지인데 거의 꽂혀가지고 계시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 볼처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중에는 안면 유지인대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죠. 그 비전문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의사들이 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설명을 했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지방이 있었는데 눈 위에 아래 지방이 꺼지고 여기 늘어지니까 여기는 썬큰 아이리드라고 해서 눈꺼풀 위가 훅 꺼지죠, 나이 들면. 그 다음에 눈 밑에 있는 지방은 밑으로 이렇게 뭉치고 늘어지게 되고요. 이 경막이 뭐 이걸 안면 유지인대라고 하진 않아요. 이제 뭐 페이셜 리가멘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게 꼭 안면 유지인대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늘어지니까 요 지방도 이렇게 늘어지고 또 근육도 변해요. 그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지방이 없어지면서 있는 것들은 늘어지니까는 무슨 뭐 종 매달린 것 마냥 표주방 매달린 것 마냥 볼록볼록한 느낌이 되겠죠. 꺼지고 늘어지고 하니까 볼록볼록해지는 거죠. 마치 이거는 패딩 잠바 물빨래 해가지고 옷걸이에 딱 걸어놓으면 어때요? 패딩 잠바라는 게 뭐 미쉐린 타이어 마냥 요렇게 이렇게 옷이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빵빵하니 좀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물빨래 해가지고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패딩이 이렇게 뻥빵, 요 박음질되어 있는 사이사이에 솜이 잔뜩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던 애가 물빨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숨도 죽지만 이런 식으로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느낌이 노화의 느낌이에요, 사실은. 부피도 줄고 밑으로 처지고. 그러니까 패딩 잠바 물빨래 한다고 해놓고서 옷걸이에 걸어놨을 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숨도 죽고 털은 밑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표주방 마냥 이렇게 달려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런 데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늘어져 보이는 거. 그래서 지방의 소멸 또는 아트로피와 또 지방의 세김, 밑으로 늘어지는 처짐 이런 게 이제 노화에 의한 변화고 또 하나는 근육도 변해요. 근육도 여기 잘 보시면 얘는 얇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 표정 근육이죠. 그리고 입을 웃는 근육, 이런 얼굴 표정 근육들이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길이가 길어져. 마치 고무줄이 느슨해지듯이. 그러니까 고무줄이 짱짱하던 고무줄이 우리 뭐 티셔츠 생각하면 되겠다. 티셔츠 처음에 이렇게 새거 입으면은 목이 동그라니 이쁜데 이거 물빨래 오래 하고 그러면 목 늘어졌다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막 쭈글쭈글 거린다고. 똑같아요. 근육도 처음에 새 옷일 때는 젊었을 때는 짱짱하게 동그랗게 있다가 막 빨고 늘어지고 막 뭐 이렇게 해서 벗고 막 이러다 보면 여기 막 목 늘어나잖아요. 목 늘어난 티셔츠 이런 거 아시죠? 어때요? 느낌이 쭈글쭈글쭈글하고 후질건해지잖아요. 얼굴 근육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처짐. 요것도 짬뽕이 돼요. 그걸 잘 표현해 준 그림이 요 그림이더라고요. 젊었을 땐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 들면 이렇게 된대요. 보면은 칸탈 텐던이 이제 렉스티가 생긴다. 칸탈 텐던이 뭐냐면 이 눈꼬리 이렇게 잡아주는 여기 끝에 뼈에 붙어 있는 요 칸탈 텐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늘어지니까 여기가 늘어져요, 이렇게. 마치 젊은 친구들이 밑트임, 뒤트임 해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노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밑트임, 뒤트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동양인이 이 짓을 왜 하냐? 그러면 동양인은 몽골리안 슬랜트라고 해서 눈 자체가 이렇게 조금 치켜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코면 이 끝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트고 싶고 밑으로 내리고 싶은 거죠. 들 찢어져 보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노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술이 조금 그 뒤트임 밑트임이 좀 과해지면 조금 나이 들어 보여요. 맹해 보이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눈보다는 이 눈이 맹해 보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위가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얘가 열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눈 밑 주머니가 생겨서 이게 눈 주변을 싸고 있는 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져서 이 속에 있는 지방이 밑으로 불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리디칙 정션이라고 해서 여기에 눈물 고랑이라고 흔히 말하죠. 우리 물안경 쓴 자국 나는 거. 저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나이 들어서 저도 보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물안경 쓴고 자국 나는 것처럼. 이게 리드칙 정션이라고 하는데 눈꺼풀하고 볼하고의 경계에서 이렇게 주름이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말라펫이랑 말라칡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도 이게 티어스루라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스마스 때문에 볼 처짐 생기고 또 입꼬리 처지죠. 이유는 여기 있는 지방들이 요 위에 이렇게 말라펫이 있다가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느낌이 드니까 또 입꼬리도 내려가고 근육도 늘어지고, 이렇게 얘가 잘 당겨주고 있었는데 입꼬리 올림근이라고 하는 얘가 잘 당겨주고 있었는데 얘 힘이 떨어지니까 얘가 쭉 털어 쳐지죠. 입꼬리 내림근의 힘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세깅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이 다 변해간다. 뭐 자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생기고 팔자주름도 심해지고 여기는 꺼지고 여기는 늘어지고 입꼬리도 내려가고 또 여기에 또 입가 주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노화죠. 이게 근육에 의한 변화, 지방에 의한 변화, 뼈에 의한 변화가 다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자세하게 뭐 그걸 또 뭐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해놓으시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아는 안면 유지인데 하나로 설명할 게 아니고 뼈도 변하고 근육도 변하고 지방도 변하고 각종 인대들도 변하고 피부도 변하고 이거 다 짬뽕인데 이걸 뭐 스마스를 땡기면은 얼굴이 거상이 되네. 그러니까 스마스 거상 하면서 그냥 막 스마스만 땡기면 된다 막 이러면서 덤벼들죠. 하지만 뼈, 지방, 근육, 근막, 싸고 있는 막들, 그 다음에 뭐 안면유지인데 포함, 그 다음에 피부도 늘어져요. 근육도 늘어지고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 뼈도 없어지고. 이걸 다 해결을 해야지 젊은 얼굴이 되는데 이걸 뭐 하나 해서 다 된다고 광고하는 병원에 또 그 전체를 부분 하나 가지고 설명하려는 그 광고글에 너무 일반인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의사들이 보는 논문이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컴파트먼트로 나눠서 이제 주로 나이가 든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말라 쪽은 꺼지고 늘어지고 그렇고 팔자주름 심어지고 여기 자울 생기고 여기 꺼지고 턱 늘어지고 여기 입가 주름 생기고 이게 노화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상만으로 뭐 스마스 땡기고 뭐 하면 된다?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최신 트렌드는 지방이 없어지니까 지방 채워줄 것도 채워주고 뭐 채워줄 거 채워주고 땡겨줄 거 땡겨주고 뭐 이렇게 다 해서 별짓 다 해도 옛날 젊은 얼굴처럼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그냥 현실이죠.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게 뭐냐면 레이저 관련해서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울세라니 써마지니 뭐 이런 거 질문 주셨는데 기본적인 원리는요. 이거 옛날에 2017년인가 그 무렵에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풍선 이론 설명하면서 여러분한테 레이저 원리 설명드린 거거든요. 이거 등심이에요. 이거 고기 먹으러 갔다가 이거 찍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등심이잖아요.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기 상태를 보니까. 근데 이 고기를 구우면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한 덩어리 되게 컸었는데 구우면 한 30% 이상 줄어들잖아요. 왜 그래요? 구웠으니까 줄어들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우리가 리프팅 레이저예요. 이거를 유식한 표현으로는 서모 코아귤레이션이라고 해요. 서모라는 거는 열, 코아귤레이션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열 응고 반응이라고 한국말로는 변화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웰던으로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
레어 정도 살짝 그슬리면 쪼그라들면서 조직은 살아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짝 굽자, 그슬리자 이런 게 레이저예요. 그래서 열을 줘서 단백질을 변성을 시키면 단백질이 쪼그라드니까 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레이저들이 있었는데 이거 울세라 광고하는 애들이 이제 만든 건데 1970년대 레이저들이 있었어요. 뭐 CO2 레이저, 어빔락, 야그 뭐 이런 여러 레이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무렵에는 CO2 레이저 가지고 막 많이 하던 시절이에요. 레이저 리서페이싱이라고 그래서 아예 CO2 레이저 갖고서 박피를 해버려요. 이제 그런 거. 근데 이 레이저들은 이 피부 중에 표피랑 진피 아주 위에까지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침투 깊이가 얕죠. 그러다가 94년도에 IPL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뭐, 기미도 없애고, 홍조도 없애고, 제모도 하고, 아주 맞는 기계로 아주 그냥 94년도, 90년대 후반을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레이저예요. 그전에는 뭐 CO2, 어뷸 이런 거 뭐 태우는 레이저였다면, 이거는 타지도 않는데, 뭐 이런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기계가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1억 5천 했어요. 심한 거는 2억 5천 했을 거야. 아마 이거 처음에 IPL 기계 오리지널 나왔을 때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레이저가 깊이가 정확히 말하면 레이저는 아니죠. 빛이에요, 빛. 그냥. 그래서 요거는 깊이가 더미스 상층까지는 들어갔었어요. 이 진피 상층.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RF가 나오기 시작해요. RF는 뭐냐면 레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이거의 대명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써마지예요. 근데 얘는 오씨 깊게 들어가. 진피 끝까지 다 들어가. 그래서 요 시절에 써마지가 완전히 전 세계를 석권하죠.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로 써마지가 석권을 해요. 근데 이러다가 이게 2005년 돼가지고 프랙셔널 레이저로 프락셀이라고 들어보셨죠? 프락셀. 그럼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해서 전에는 레이저가 나가면 이렇게 하나로 뿅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는 쪼갠 거예요, 레이저를. 약한 레이저를 도장 찍기처럼 이렇게 짝짝짝짝짝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쪼개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거죠. 그러면은 옛날에 이걸로 하나하나 빵꾸 내가지고 하던 거를 한 방에 막 60개씩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이게 타이트닝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뿅 넘어가서 여기서 프랙셔널 레이저의 전성기가 일어나요. 그게 프락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2005년이에요. 그러다가 2009년 이제 대망의 울세라가 나오죠. 이건 초음파 기계. 그래서 울세라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힙을 바꾸면. 그래서 뭐 1.5, 3.0, 4.5 이렇게 뎁스가 있어가지고 최초로 스마스까지 타이트닝 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광고를 했죠. 그래가지고 울세라의 시대가 지금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써마지는 지금 20년 동안 해먹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또 다른 레이저도 많았어요. 그걸 보면은 이게 이제 각 레이저별로 이제 침투하는 깊이예요. 뭐 여러분 그 라식 나오기 전에 나왔던 엑시모 레이저, 그다음에 아르곤 레이저라고 있었고 KTP라고 있었고 PDL이라고 있었고 루비 레이저라고 이거는 또 뭐 문신 지우고 혈관 뭐 이렇게 확장된 거 뭐 하는 걸로 많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알렉산드라이트라고 해서 이건 주로 제모에 많이 썼고 다이오드 레이저 요것도 혈관 쪽에 많이 썼고요. 혈관 레이저, 홍조 있고 이런 거 거기에 많이 썼고 엔디아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많이 쓰는 거고요. 어뷸 글래스 이거는 이제 흑자라고 해서 이렇게 기미는 아닌데 솔라렌티고라고 그래서 흑자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주근깨 같은 거 없애는 거에 어뷸 글래스가 쓰였고 그다음에 툴륨은 저는 못 써봤어요. 그다음에 어뷸 야그, 그다음에 CO2 뭐 이런 식으로 레이저마다 그 침투 깊이에 따라서 또 파장대에 따라서 효과를 어디에 보인다 하면서 막 다양한 레이저들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요 그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거상 그 뭐지 리프팅 레이저라고 하죠. 리프팅 레이저의 역사인데 저는 레지던트 시절에 그 CO2 레이저로 교수님들이 이제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CO2 레이저가 워낙에는
이렇게 뿅뿅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점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쓰던 게 실크 터치라는 레이저가 있었는데 레이저가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요. 이렇게 뿅뿅뿅뿅뿅뿅뿅뿅 그러면서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한 번 띵 누르면은 이게 뿅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점을 태우는 게 아니라 면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크 터치라는 레이저가 회사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 당시 돈으로 제가 알기로 한 6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에 제가 레지던트 하던 시절이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억 2천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6천만 원 정도 했던 레이저 장비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박피를 해요. 그러면 4, 5일 동안 얼굴에서 진물이 계속 나요. 근데 하고 나면 쫙 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재수 없으면 색소 올라오고 이제 뭐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있고 그러다가 제가 레지던트 마칠 무렵 고 무렵이었죠. 예, 고 무렵쯤에서 IPL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이건 뭐 앞에 것만 바꾸면은요 만능이었어요. 뭐 기미도 없애, 리프팅도 돼, 혈관종도 돼, 혈관 질환도 치료돼. 그래가지고 막 파장대를 바꿔가면서 제모도 됐어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이제 IPL의 전성시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RF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사실 요 사이에 아니 요 사이라고 보기에는 이후죠. 2009년 울세라 시대 이후에 짬뽕들 기계가 많이 나와요. 여기에 뭐냐면 RF인데 프랙션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링 해가지고 니들에서 살에 들어가서 고주파를 찡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는데 프랙셔널 레이저의 장점과 RF의 장점을 짬뽕시킨 프랙셔널 RF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프랙셔널 RF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뭐 최근에는 뭐 플라즈마 머시기도 나왔는데 잠깐 유행했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관심을 두고 보다가 사실은 그 뒤로는 프랙셔널 RF까지는 조금 관심을 두고 시술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쪽을 관심 안 둔 지가 근 7, 8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 울세라 이후에 RF, 프랙셔널 RF까지는 조금 써봤고 환자들 경험도 해봤는데 그 이후 지금 최근 한 7, 8년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원리는 어렵지 않다. 이거다. 고기를 굽는 거다. 대신에 이렇게 바싹 웰던으로 구우면 안 되죠. 단백질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미디엄도 아니고 레어로 굽는데 살짝 쪼그라드는 느낌으로 그슬린다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악턱을 돌려서 귀밑각 턱선이 사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보면요. 사각턱이 이렇게 안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누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뒤로 돌릴 수는 있죠. 근데 양악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양악 수술로 이렇게 돌려서 밀어넣을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수술이 조금은 이거 목적으로 하기엔 과하죠. 그래서 필요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보형물 넣는 수술도 뭐 저도 하고 있고 근데 이 목적으로는 저는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요 목적으로 꽤나 많이 하더라고요. 젊어 보이려고. 그래서 글쎄 동양인한테는 조금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안 하고 있는데 미국에 요것도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노핏 보형물을 제작 후 코 잘하시는 이노핏 안 하는 선생님께 이 보형물로 부탁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해줄지 않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또 이노핏도 보형물마다 병원마다 퀄리티 차이가 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만들어서 병원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프린터를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건 상관없고요. 다만 차이가 난다면 그 병원에 있는 CT 퀄리티는 조금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CT 퀄리티가 좋으면 보형물 퀄리티도 당연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CT 퀄리티가 만약에 너무 안 좋다. 그럼 보형물 퀄리티도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다만 이 보형물 자체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차이 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노핏을 안 하는 선생님한테 이 보형물로 부탁합니다 하면은 뭐 그 선생님이 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난 싫어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해줄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을 하려면은 병원에서 주문을 해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꼬셔서 인오피스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뭐 다른 병원 선생님한테 제작하고 그 병원 가서 수술하고 이러지는 마세요. 턱필러와 본시멘트 보형물의 효과 차이가 궁금합니다. 턱필러는 말랑말랑 질감이라 효과 떨어지고 본시멘트는 뼈질감이라 뼈 같은 느낌이라 자연스럽고 유리한 건가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필러로 자라서 난 전체 턱 필러 할 수 있다. 하세요. 나쁜 거 아니니까. 다만 그 비용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턱 전체에 필러 나서 1년마다 빠지고 늘어지고 해서 나중에 뭐 어디 가서 턱 뭐 필러 맞은 게 여기 맞으려고 했던 게 밑에 내려가 있거나 이러면 또 제거해야 되잖아요. 필러는 특성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 전에도 드렸는데 코를 예를 들읍시다. 우리가 콧대를 필러를 맞으면 콧대가 높아지죠. 근데 코끝을 필러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손이 코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필러를 맞으면요. 코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필러를 맞으면 이렇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샤프하게 모양을 못 만들어요. 턱도 마찬가지예요. 샤프하게 모양을 못 만들고 둥글둥글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자연스럽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퍼져요. 그러면 지금은 동그랗더라도 나중에는 납작하게 타원형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뭉툭한 느낌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졌을 때 느낌 자체가 물컹물컹하니 뼈가 있어야 될 때는 딱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러가 자가 조직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필러가 어떻게 자가 조직이 되겠어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필러가 어떻게 생명체가 아닌데 내 조직이 되겠어요? 생명체의 씨앗이면은 모르겠지만 내 조직이 될 수 있는 씨앗이면 모르겠는데 씨앗이 아니라 죽은 껍데기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수박 씨를 심었는데 수박이 됐다는 수박이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조직이 아니에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러라는 거는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 물 넣었는데 살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을 구성하는 성분 물을 넣었더니 그게 단백질인 살이 됐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될 수 없죠. 다만 왕창 넣었더니 주변에 흉살이 생기면서 내 조직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걸 내 조직화 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흉살에 관한 유튜브 영상 많이 도움됐어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전에 쌀거풀을 절개법으로 한 후 절개선 따라 흉살이 너무너무 두꺼운데 피부 여유분이 많지 않아 매몰법으로 이번에 재수술했습니다. 다행히 흉살이 있는 쌍꺼풀 선이 얇았어서 그 위로 이번에 재수술한 쌍꺼풀은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눈 감을 때 새로 매몰로 한 쌍꺼풀 아래로 흉살이 심하게 보이는데 개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면 흉살 주사까지는 아니고 페이고 한다고 해서 자신이 없는데 흉살 레이저라도 받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성인데요. 살성이 이렇게 하이퍼트로픽 스카, 뭐 비유성 반응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으신 분들은요. 그냥 1차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거기 레이저 백날 맞아봤자 눈꺼풀 살에 효과가 거의 없고요. 딱딱하고 막 뭉쳐있고 두꺼운 피부에는 그냥 스테로이드 조금 써가지고 아주 저농도로 조금씩 트라이 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흉살이 많이 생기는 체질을 하시니까. 근데 이게 약이 너무 고농도로 많이 들어가면은 메모리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은 용도로 조금씩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수술하기 전에 흉살 치료 받았다면 더 좋았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괜히 이건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마음만 불편하잖아요. 굳이 마음 불편한 생각을 계속 하진 마세요. 세 가지 답변, 세 가지 물어보셨나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 지금은 그냥 약간 저농도 스테로이드로 흉살 치료를 조금 시도해 보시라. 용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연부 조직은 살 빼도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가요? 체중은 평균 이상이어도 얼굴을 만져보면 살이 얇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유전이에요, 유전. 물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CT 찍어보니 근육도 두껍고 지방도 많은 연부 조직이 두꺼운 타입이라 피부 두꺼운 건 타고나는 건지,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살 빼도 선천적으로 피부가 얇은 사람만큼 줄어드는 건 한계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피부가 두꺼웠을 때의 장점도 있나요? 주름이 안 생겨요. 흑인은 피부가 두껍잖아요. 흑인 중에 자글자글한 주름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흑인은 자글자글한 주름이 없어요. 백인은 30대만 돼도 우리나라 4, 50대 같아요. 20대 후반만 돼도요. 우리나라 한 40대 같아요. 제가 30 몇 살 때 미국에 갔었는데, 이게 백인 애들하고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갈 때 학생증 안 갖고 갔는데도 고등학생 표로 끊어줬던 적도 있어요. 이게 서양 애들하고 우리랑 차이예요. 황인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 백인 애들은 자글자글해요, 진짜. 근데 흑인 애들은 짱짱하죠. 그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뺏어가고 뭘 뺏어가면 뭘 준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하나님이 참 얄궂으셔서 뭐 하나 주면 뭐 하나 뺏어가요. 다 주진 않아요. 다 뺏어가지도 않고. 근데 흑인은 보면은 잔주름이 없어요. 늘어지지도 않아요. 흑인 중에 리프팅 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백인들만 맨날 리프팅 하잖아요. 요새 조금 황인종들이 조금 리프팅 할까 말까 막 이러면서 꽁수 부리면서 실루쿠 막 이런 거 하지. 백인들은요, 그리고 레이저 하면요, 효과 진짜 죽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프락셀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게 나와요. 그런데 동양인이나 흑인들은 레이저 자체를 잘 안 하고요, 일단. 화상 입거나 막 흉터 생기면 엄청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흑인 거상한 케이스는 저는 보긴 봤어요. 근데 정말 드물게 보이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백인들 거상한 케이스는 굉장히 많죠. 레이저도 사실 백인들 그 자글자글한 주름 없애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주면 뭘 뺏어가고요. 뭘 뺏어가면 뭘 줘요. 하나님이 그래요. 종교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져요. 좋은 일이 있으면 불안해져요. 웃기죠, 좀. 저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런 경우 르뽀로 중안면부 길이 줄여서 상대적으로 좌우폭의 외소함을 완화시킬 수 없나요? 있겠죠. 근데 갸름해지려고 난리인 사람이 굳이 외소한 거 줄이려고 얼굴 짧아져가지고 양악수술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아주 5 이상이 아닌 다음에요. 생각해 볼 수야 있겠죠. 옆장구 수술도 하시죠. 옆장구 수술은 개인적으로 안 해요. 왜냐면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템포럴 머슬이 여기 붙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편두통 유발하는 근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했을 때 또는 문제 생겼을 때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이 생길까봐 사실 여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장구를 만들어주는 수술도 할 수 있고 옆장구 여기를 없애는 수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여기 템포럴 머슬을 잘라내는 수술도 하고 있고요. 여기 뼈를 갈아내는 수술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그맣게 혼자 있는 병원에서 그렇게 모험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코가 되어야 노블캣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낮은 코에서 3, 4를 하면 코가 더 낮아 보이고 얼굴이 앞광대만 부각돼 보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코가 파묻혀 보여요. 이 3, 4번이 수술이 되면요, 상대적으로 코가 낮아 보이죠? 그러면 코가 낮아 보이면 코가 파묻혀 보이죠? 그러면 수술해서 더 못생겨지는 거예요. 그걸 왜 해요? 순서를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빤스 입고 바지 입어야지 바지 입고 빤스 입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슈퍼맨이라고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칙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순서는. 그리고 뭔가를 했어. 그러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더 이상해. 그러니까 바지 입고 빤스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저 옷도 거꾸로 입었네? 뭐 이런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모습 자체가 더 나쁜 느낌이 드니까 순서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광대가 부각돼서 그런 게 아니라 코가 파묻혀 보여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안면부 앞볼 리프팅을 하고 싶은데 실리프팅이랑 거상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뭐 중안면부 눈으로 해서 거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필러 넣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뭐 하나 이렇게 막 완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수술 방법을 갖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 전에 방법을 나열하고 그 방법이 뭔지 알아가려고 공부하는 건 조금 시간 낭비고, 내가 어떤 얼굴이고 나에게 필요한 건 뭔가, 그 필요한 거를 공부하세요. 근데 그냥 광고에 보면은 뭐 중안면부 리프팅 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박사님께 광대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 묶었습니다. 그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광대가 많이 크진 않아서 광대를 절골하고 삭제뼈 없이 회전을 시켜서 옆은 집어넣고 45도는 뒤로 놓고, 이건 뭐 전문 용어로 하면은, 자, 광대뼈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절골하고 여기를 절골하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집어넣고 얘는 밑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의사들끼리 용어로 이건 셋백 한다 그러고 이거는 로테이션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렇게 결과적으로는 뭐 요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거겠죠? 요렇게.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수술하지 않나요? 광대 수술이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양쪽 다 플레이트 고정 특별한 건 없고요. 근데 45도는 들어가고 밑부분은 앞으로 나와서 더 입체감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건 저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밑부분이라면은 광대뼈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절골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튀어나오게 하고 얘는 집어넣는다는 뜻인 건가요? 얘는 튀어나오고, 그래서 얘가 튀어나와서 입체감이 생긴다? 여기 튀어나오게 수술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누군지 알거든요? 제가 나중에 만나면 물어볼게요. 뭐 코성형 연구에 같이 있는 친구라서 제가 물어볼게요. 야,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고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서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 귀밑샘이 비대해져 있는데요. 만약 귀밑샘 절제를 하게 되면 귀밑샘 절제술 또한 안면신경 위험이 클까요? 귀밑샘 절제술이요, 안면 손상 위험이 제일 커요. 귀밑샘 여기 있잖아요. 귀밑샘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근데 얼굴 신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귓볼이 있는데 밑에서 요렇게,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와요. 그러면 여기 귀밑샘이에요. 귀밑샘, 어 정확히 얘기하면 귀밑샘에 층이 두 개가 있거든요. 슈퍼피셜 롭이라고 저희가 표현해요, 영어로. 그 다음에 딥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침샘이 두 겹이 있는 건데 그 사이로 안면신경이 지나가요. 근데 이거를 잘라내다 보면 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경이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가지가 다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귀밑샘 제거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장님, 재건 후 실리프팅도 가능한가요? 못할 이유 전혀 없죠. 근데 개인적으로 실리프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활경근이 짧아지지 않도록, 턱살이 따라 내려가지 않도록 턱뼈와 쇄골을 손가락으로 고정한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없겠죠.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밴드 잘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하면은 더 안 좋잖아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여기 있는 게 땡기니까 여기 늘어지는 걸 막으려고 여기를 붙잡고 여기 쇄골을 붙잡아서 활경근을 스트레칭을 해준다는 건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안 해봤고 별로 안 해보고 싶어서 그런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밴드나 열심히 하시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지금? 이번 주 화요일에 대면 상담 갔던 사람입니다. 얼굴이 낯익다고 하셨는데 기억하실런지요? 상담에서 저는 하 과도도 조금 나와 있는 편이고 두상 자체가 큰 편이라 광대 수술에도 재미 볼 타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촬영하는 일을 하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안면부 꺼진 편이고 콧구도 만들고 노블캣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집에 와서 꼼꼼히 생각해봐도 옆으로 얼굴 넓은 게 스트레스여서 광대 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광대하면 조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혹시 이 질문 주신 분 방송 지금 혹시 보고 계신가요? CT를 조금 보여드릴까 해서 준비는 했는데 환자분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고민스러워서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CT를 보여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답을 듣고 싶은데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계시면은 이거는 CT는 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계시면 뭐 다음 기회에 제가 답을 드리던가 할게요. 그냥 모호하게라도 답을 드리면 줄어들긴 해요. 근데 그날도 제가 한참 말씀드렸지만 효과 없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지금 환자분은 얼굴 비대칭하고 중안면부 함몰이 조금 더 심한 편이고 광대 해봤자 크게 재미 볼 건 아니고 뭐 저희 둘이 알고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좀 뭐 들인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뭐 상담할 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해는 되는데 제가 광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라고 설명드렸던 분이거든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해는 되는데 CT를 좀 보여주고 싶긴 한데 환자분이 안 계시니까 이건 다음 주에라도 환자분 동의 주시면 뭐 같이 보든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제 답은 변함없습니다. 상담실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고요. 역광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상담할 때도 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하셨잖아요. 저도 몇 번이나 답을 드렸고. 근데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누군가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어떤 의사가 왕창 줄여줄 수 있어. 왜 효과를 못 봐? 효과 완전 보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수술대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생각들로 고생을 하시게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턱 양끝 길이가 많이 차이나는 부정교합 안면 비대칭 환자의 양악 수술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병원에 찾아뵙지 않고 이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턱의 좌우 크기가 많이 차이나는 안면 비대칭 환자에게 양악 수술만으로 해결을 보기 어렵다고 저번 Q&A 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환자는 양악 수술 후 어떤 수술을 통해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CT를 엑스레이를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좌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이런 경우. 근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것도 한 2018년도인가? 블로그에도 써놨던 내용인데요.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뭐 제가 한 수술은 아닌데. 이런 환자가 있는데 이런 환자에서 지금 이런 축이 틀어진 거죠. 입도 삐뚤 그러면은 턱도 여기가 이렇게 클 것이고 이쪽이 더 크겠죠. 이쪽은 턱이 조금 위에 있으니까 더 작겠죠. 이런 비대칭이 보이겠죠. 요만큼이. 자, 근데 이런 환자에서 이 환자가 이게 양악수술 전 모습이에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걸 똑바로 맞추자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코도 삐뚤, 여기 턱도 삐뚤, 입도 삐뚤 이렇게 고개 들어서도 삐뚤어요. 근데 실제로 수술 전 CT를 보면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삐뚤어요. 이 엑시스가 다 틀어져 있죠. 사각턱 높이도 여기 보시면 사각턱에서 이렇게 수평선 그면 지금 요만큼 차이 나죠. 그쵸? 사각턱 높이가. 그럼 아까 남겨주신 사진처럼 요런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요런 차이가. 요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 그게 지금 이 환자에서도 이렇게 보이죠. 근데 고개를 들어서 보면
지금 막 이런 비대칭이 존재해요. 광대도 삐뚤, 턱도 삐뚤, 턱은 또 요렇게 갔다 요렇게 벌어지고, 요 폭도 다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환자가 양악을 수술했어요. 자,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수술 후예요. 이 축들이 되게 좋아졌죠. 중심축이 딱 맞아지고, 좋아졌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이 삐뚤어 보여요? 이 얼굴이 삐뚤어 보여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삐뚤어 보여요? 아니면 요게 삐뚤어 보여요? 엄밀히 말하면 수술 전에는 축은 삐뚤어 보였어요. 그죠? 수술 후에 축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더 삐뚤어 보이잖아요. 이 수술 후가 더 삐뚤어 보이잖아요. 왜? 여기는 이렇게 턱이 각이 있는 느낌이고 여기는 이렇게 된 느낌이니까. 축은 좋아졌어요. 엑시스는 좋아졌는데 이 턱 라인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져 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양악 수술은 엑시스, 축을 교정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축을 맞춰 놓고 나면 볼륨 디퍼런스가 생겨요. 왜?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으로 더 볼륨이 갈 거고 여기 볼륨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는 볼륨 디퍼런스가 생기는데 여기는 볼륨이 줄어들고 여긴 볼륨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악을 했는데 축은 좋아졌어. 교합도 좋아졌어. 다 좋아졌어. 엑시스 좋아졌어. 근데 얼굴은 더 삐뚤어 보여. 이게 볼륨 디퍼런스예요. 엑시스 데비에이션을 교정을 하니까 볼륨 디퍼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봐도 뭐 얼추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중심축이 맞아졌거든요. 이 노란 선이 맞아졌잖아요. 근데 빨간 선은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수술 후에 훨씬 튀어나왔죠. 여기는 수술 후에 더 없어졌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수술 후에 여긴 더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 생겼어요. 이게 볼륨 디퍼런스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주 쉬워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턱이 삐뚤어서 턱을 일로 돌렸다고 해보세요. 여긴 튀어나오잖아요. 여긴 없어지잖아요. 제가 턱이 저도 삐뚤인데 제가 만약에 이쪽 턱이 뭐 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더 튀어나오겠죠. 여긴 갸름해지겠죠. 여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축은 좋아졌는데 오히려 비대칭이 더 보이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엑시스 데비에이션을 교정을 하니까. 실제로 CT로 봐도요, 엑시스가 훨씬 좋아졌어요. 양악 수술하고. 그런데 이쪽이 볼륨이 훨씬 많아지고, 여기는 볼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얘도 기울고, 얘는 일자고, 얘는 양쪽 다 비교적 일자로 떨어졌었는데, 축을 교정한다고 볼륨 차이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양악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보면 이 초록색 라인 자체가 이쪽으로 옮겨간 모습이 되죠. 그래서 축은 좋아졌는데 이 노란색 축은 좋아졌는데 볼륨 차이는 이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턱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면 이 간격도 차이가 더 심해졌죠. 이 파란색은 수직선이거든요. 근데 이 간격이 넓어지니까 여기는 갸름해 보이고 여기는 넙대대 보이고 다시 말하면 볼륨 디퍼런스가 생기는 거죠. 고개 들어서 봐도 이 간격이 훨씬 넓고 여긴 좁죠.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돼 보이니까 더 삐뚤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만큼 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축은 교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를 그냥 볼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차이만큼 보정해서 여기에 보형물 요만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형물 만들어준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모습이긴 하긴데, 여기 이제 좀 부어 있어서 입은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양악 수술하고 엑시스 교정이 된 상태고, 이게 볼륨 디퍼런스 차이를, 볼륨을 메꿔준 상태예요.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되셨을까요? 이게 양악 수술 후에 생기는 볼륨 디퍼런스. 그 다음에 얘는 그거를 보정해주는 보형물 수술.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간 경우죠. 이걸 이해하시면, 뭐, 양악 수술 후에 뭘 해야 되는지도,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입술에 흉터 있을 때 입술 필러. 요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한 덩어리에 이런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뿅뿅 뿅뿅 아주 이분하게 주사를 뿅뿅뿅뿅 넣으면, 이렇게 뿅뿅뿅뿅 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솟아 오르겠죠. 이렇게 한 주머니라면. 근데 만약에 요런 주머니라면, 요런 주머니라면 내가 뿅뿅뿅뿅 이렇게 넣어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흉터예요. 다시 말하면 흉터라는 거는 격벽을 세우는 거예요. 스카티슈가 흉살이 거기를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벽이 있는 데는 늘어나지 못하고 주사가 들어가지 못해서 주변만 불룩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거기를 찍고 들어가서 벌려준 다음에 뭔가를 넣어서 지방을 넣든 뭔가를 넣어서 넣어야지, 그냥 주사만 맞아서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늘러붙어 있는 흉살을 뜯어내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준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듣는데요.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온라인상에서 혼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말씀드려도 계속 이 질문을 계속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각턱 T절골 2mm 후진했다. 그럼 2mm 후진했으면 이중턱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이 그냥 근육만 묶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뭐 근육 제거 혹은 재고정, 그냥 근육만 어떻게 만져가지고 되냐, 이제 요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뼈가 후진됐는데 근육만 만진다고 이중턱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 선배님이시긴 한데, 뭐 여러 근육 재배치 수술을 지금 시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방법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수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구건석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저거를 어떻게 하시려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후진을 했으면은 뼈 볼륨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근육은 짧아졌다고 판단을 하고요. 근육이 짧아진 거는 뜯어가지고 앞으로 당기는 거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는 후진된 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태에서 뭐 말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는 환자분 수술 전 CT랑 후 CT를 놓고서 명확하게 그거를 비교해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고 필요한 일이다. 뭐 여러 수술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지 마시라. 오늘 영상 초기에서도 말씀드렸죠. 수술 방법에 대한 고민은 의사들에게 조금 맡겨주시고 본인 얼굴 상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질문 Q&A 질문 주신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지금 막 무슨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스노우조님이 이쪽을 잘라주면 어떠냐 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요렇게 되게 요렇게 잘라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잘라주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못 잘라요. 왜? 여기 신경이 날아가요.
저렇게 이렇게 틀어놓은 그 양악수술에서 틀어놓은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요 라인을 만들려면요. 요 사이로 지나가는 안면신경이 잘려요. 아니, 신경이. 그러면 이제 감각신경이 날아가죠. 그래서 여기는 자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여기. 알비올라 너브라고 하고요. 여기서 튀어나오면 그때는 이름이 바뀌어요. 구멍에 나오면 멘탈 러브라고 이름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또 만디블라 인사이서 너브라고 또 이름이 또 달라져요. 근데 얘들은 또 막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막 이렇게 갔다, 막 이렇게 갔다,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런데요. 그렇대요. 그래서 뭐 여기쯤에서 나사 하나 박히면은 그 얘기나 좀 드릴까요? 뭐 이런 데서 나사 박히면 막 이가 시리고 아파요. 근데 핀 뽑고서 좋아졌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요런 데 건든 거예요. 사실은 옆길로 요렇게 신경이 다녀다가 요걸 빼니까 감각이 있긴 한데 아프다가 요걸 빼니까 안 아파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여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 플렉서스라는 표현을 써요. 플렉서스라는 게 이렇게 막 엉킨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쓰고 대부분 이런 환자들이 여자분들이면 갸름해지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이만큼 잘라야 되잖아요. 이 차이를 똑같게 만들려면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자를 수 있겠나? 뼈가 백나만 하고요. 신경이 다 잘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